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2회 1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명시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의 4에 의거하여 시행된다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식약처장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행위하면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맞는 설명이고 3번 보겠습니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 위탁 현재 시험 운영 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이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의 시험 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4번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국가 자격의 종류는 국가기술 자격이며 했는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국가기술 자격이 아니라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국가 자격하고 민간 자격이 있는데, 자격증의 종류에는, 근데 국가 자격에는 국가 전문 자격하고 국가 기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에는 민간 공인, 민간 등록 뭐 이렇게 있는데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국가 전문 자격이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자격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입니다. 2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제4조에 명시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를 하려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 연구소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 못합니다. 자, 2번. 제출한 보고서나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3번. 유효성에 관한 심사는 효능 효과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러한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된 심사, 보고, 제출, 대상과 그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제6조 폐업 등에 대한 신고다. 폐업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폐업이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약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휴업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 폐업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 1개월 미만은 그냥 휴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상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폐업을 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과태료 얼마였죠? 과태료 50만 원이었죠. 자, 2번. 식약처장은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세무처장에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 제조업자나 책임 판매업자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마찬가지고, 폐업 신고를 세무서장에게 했다면 이 세무서장은 폐업 신고할 때 얘네들이 냈던 서류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렇게 또 송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송부를 해야 하고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 등록을 말소를 했어요. 만약에 폐업 신고를 했으면 세무서장이 말소를 하겠죠. 사업자 등록 취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등록을 말소를 하면 이 정보를 알려주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주면 식약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해야 되는 거겠죠. 3번. 식약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전에 설명한 부분이죠. 이 경우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판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자, 4번. 식약처장은 폐업 신고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15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서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잘못 말했네. 15일이 아니라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7일이죠, 7일. 예. 폐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식약처장이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식약처장이 통지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폐업하겠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식약처장이 알겠습니다. 7일 이내에 폐업 신고가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안 했다면, 식약처장이 통지를 안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 신고 수리 여부 처리 기간이 7일이었죠. 그러면 내가 1월 1일 날 폐업 신고를 했으면 1월 1, 2, 3, 4, 5, 6, 7, 7일, 1월 7일까지는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1월 8일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5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였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제14조 표시 광고 내용의 실증 등에 관한 설명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화장품을 광고를 했어요. 표시하고 광고를 했는데 그 표시하고 광고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것만 바르면 주름이 쫙쫙 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식약처장이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 네가 광고한 대로 되는지 네가 실증 자료를 제출해.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1번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자기가 광고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너 실증 자료 제출해 했을 때 1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일도 꼭 외워두세요. 이게 나오네요. 자, 2번 식약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 광고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명시해서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너 실증, 네가 한 거에 대해서 실증해 할 수 있어요. 자, 3번 별표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5일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4번 보면 만약에 네 광고 실증해 했는데 실증을 안 했어요. 15일 이내 해야 되는데 실증 자료를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식약처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너 15일 이내에 실증 자료를 제출 안 했으니까 실증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표시하고 광고 하지 마. 이렇게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하고 광고 하지 마라고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업무 중지 명령을 만약에 무시하고 그 광고를 계속했어요. 영업자가. 그런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실증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요출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건 영업자에 해당합니다. 너 광고 그거 그렇게 했는데 이 광고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실증해 했는데 식약처장이 실증해라 라고 영업자한테 명령을 했는데 영업자가 실증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식약처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이제 너 실증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식약처장에게 냈으니까. 영업자는 뭐 실증 자료를 제출하는데 또 돈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냥 식약처장에게 냈으면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에게 이제 그 실증 자료를 제출했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자가. 그러나 이제 식약처장에게 이러한 기관들이 그러면 좀 이 영업자가 실증 자료를 식약처에 냈다는데 그 자료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라고 다른 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식약처장이 다른 기관에 그 실증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실증 자료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른 다른 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송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된다라고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번. 이게 틀렸죠? 자, 7번. 실증의 대상, 실증 자료의 범위, 요건, 제출, 기타 등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크게 4가지 있었죠? 그 4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총리령으로 정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고시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 앞에 들어갈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여 고시한다. 만약에 고시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고시를 하는 거는 행정 그 관청 기관이죠. 그 밑에 있는 그 총리령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화장품과 관련된 행정기관 어디죠? 식품의약품안전처죠. 그래서 정하여 고시한다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고 보통은. 그러고 이제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그러면 대부분 총리령이에요. 네 가지 빼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네 가지였죠. 뭐 과징금도 있었고, 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역할도 있었고, 영업의 세부 요건도 있었고, 그 네 가지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제14조의 2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인증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식약처장은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인증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게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하는 게 좀 까다로우니까 식약처에서 위탁해서 그런 사설 그런 위탁 기관들 있잖아요. 천연 화장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관들. 그래서 위탁을 맡길 수도 있어요. 식약처에서.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보시면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 못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틀린 거 2번. 자, 3번. 식약처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람은 인증 취소해야 되는 건 너무 맞는 말이고. 4번. 위탁기관,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라 했죠? 5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아까 전에 정리해드렸죠, 이거? 자, 6번. 동물 실험. 예, 이거 여러분 중요한데요. 동물 실험을 실시하는 화장품은 판매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처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데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흔히 크게 말하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고안을 했는데 위대한 동물들의 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창피하네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위대한 동물들의 수다 해가지고 동물 실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위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동물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는 수입이나 수출을 위해서, 수출국의 법령 때문에, 수입을 할 때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경우, 그거 말고도 이제 다는 뭐냐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서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문제 푸는 게 쉬울 텐데 이 문제는 좀 너무 꼬아놨어요. 보시면 다른 건 다 맞아요. 동물 대체 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출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야 되는 경우 맞죠?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서 제품 개발에 동물 실험이 필요한 경우 맞아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물 실험을 실시해서 개발된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맞아요. 그런데 지금 1번 보시면 위해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맞긴 한데 보존제, 색소, 향료가 아니라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예요. 자외선 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했었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이었어요. 이 3가지입니다. 향료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계속해서 뭐가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낸 문제인데. 실제 이거 기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도 좀 쉽게 나왔어요. 위대 수다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건 제가 그 기출을 한 번 더 꼬았네요. 어렵게. 7번. 다음은 화장품법 제28조 과징금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과징금은 최대 10억 원 이하이다. 맞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할 때 기억나시나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그 과징금 부과 시 그 세무서장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나 얘한테 과징금 부과할 테니까 얘의 전년도 생산 수입 실적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얘가 전년도에 총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과징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더 많이 냈다. 이런 시스템이었죠. 자, 2번.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총리령으로 정하지만 네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 영상 참고해 주세요. 3번 식약처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금액, 뭐 사용 목적, 부과 기준, 뭐 인적사항, 매출 금액 같은 거를 아까 말했죠. 세무관서장, 세무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4번 식약처장은 과징금을 내야 될 사람이 납부기간까지 과징금 안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요. 취소하고 너 정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그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압류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막 이래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5번 보시면, 5번이 틀렸는데요. 식약처장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서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등기부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요. 자동차 등록 원부예요. 이거 밑에 보시면 이거 또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건축물 대장 등본, 토지 대장 등본, 자동차 등록 원부. 이 세 가지입니다. 등기부 등본 아닙니다. 8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규정한 게 대통령령이었죠? 대통령령이었고요. 1번 보시면 제조업 또는 책판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니다. 2번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 수리도 지방식약청에서 하고요. 3번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및 보고를 접수하는 것은 식약처장입니다. 식약처에서 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4번 제조업자, 책판업자 및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가능하고요. 행정처분의 감경 및 면제, 이것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니다.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청문 같은 것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 거고요. 시정명령, 폐업, 휴업 같은 거 수리하는 거, 이런 것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감시 공무원도 임명을 했었죠. 이것도 지난 시간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령 제1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에 관한 설명이다.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이거는 보시면 이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를 이제 범죄 경력도 조회할 수 있고 막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것도 막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법 제3조의 4에 따라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격시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힌트를 좀 주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이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보시면 이런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이 맞고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를 위해서 이런 민감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폐업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법률로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무를 위해서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5조를 참고해 주세요. 10번입니다. 10번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징금이 산정할 때요, 업무정지라는 그런 행정처분이 있어요. 너 한 달 동안 업무정지 하지 마. 업무정지 1개월 처분.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뭐 1월은 31일까지 있다고 1월에 업무정지 되면 31일까지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업무정지는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번 판매 업무 또는 제조 업무의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했는데, 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네 판매 업무 정지야, 아니면 제조 업무 정지야, 화장품 만들지 마 라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과징금, 그러니까 돈 내는 걸로 가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돈을, 과징금을 얼마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내느냐,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전년도에 총 생산 금액 및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에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벌었는지 총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입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죠? 이 총 수입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또는 제조 업무의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 또는 총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똑같은 얘기인데 판매 업무 정지, 제조 업무 정지랑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또는 제조 업무 정지 역시 둘이 기준이 같다라는 거죠. 4번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 총 생산 금액 및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 금액 및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에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 화장품 회사를 돌렸어요. 화장품 공장을 돌려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한 3개월간, 전년도에 한 3개월간 그 휴업을 했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은 수입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나머지 9개월치를 바탕으로 지금 그걸 하는 건데, 그 과징금을 매기는 건데, 이거는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12개월 휴업 하나도 안 해서 12개월 번 돈을 갖다가 이걸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은 수입이 빵이었으니까 이건 제외하고 9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산정하고, 이렇게 하면은 둘이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월별 생산 금액 및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융통성 있게 산정을 한다. 자, 5번 해당 품목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의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 처분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 생산 금액 및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3분의 1의 금액의 처분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했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답은 2분의 1이고요. 이거 좀 말이 너무 어려운데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업무 정지, 이게 과징금 산정할 때 일단 그 행정처분에는 업무 정지가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또는 제조 업무 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는 너 모든 업무 다 중지해. 그러니까 전방문을 이제 화장품 거기 공장을 예를 들어 제조 업무 정지다 그러면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 화장품 공장 3개월 동안 닫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업무 정지는 화장품 공장을 돌릴 수는 있으나 문제가 된 상품에 대한 제조 업무만 정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뭐가 더 그 리스크가 클까요? 이게 리스크가 훨씬 크겠죠.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건 그래도 돌릴 수는 있으니까 공장을. 그러면 뭐가 더 죄가 센 걸까요? 얘가 더 죄가 세겠죠. 가장 잘못이 큰 거겠죠. 잘못이 큰 거, 잘못이 비교적 적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이제 가름해서 돈으로 내라라고 했을 때는 둘 다 돈으로 내라라고 했을 때는 어느 게 얘가 돈을 더 많이 낼까요? 얘가 돈을 더 많이 낼까요? 얘가 돈을 더 많이 내겠죠. 그래서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이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그런데 위에 보시면 해당 품목 판매 업무 또는 광고 업무의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돈으로 내는 경우에는 얘를 가름해서 돈으로 내는 경우에는 얘의 1일치에 해당하는 돈의 절반으로 친다 이런 의미예요.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절반의 금액의 처분 기간을 곱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0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일당 이거 말도 안 되지만 1일당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에요. 업무 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5만 원이다. 그런데 얘는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러면 5만 원의 절반인 2만 5천 원에 뭘 곱하냐면 처분 기간을 곱하겠죠. 30일이래요. 그러면 얘를 30일 이렇게 곱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11번 다음은 위반 행위를 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다. 과태료 할 때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꼭. 자,
하나의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반은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위반 행위를 분석을 해봤더니 과태료 부과 기준 두 가지에 걸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하나는 과태료 50만 원이고 하나는 과태료 100만 원이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위반 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50 더하기 100이니까 150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50, 100 중에 큰 금액 100이죠. 그래서 100만 원을 적용합니다. 자, 그거 말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식약처장은 해당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그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의 절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업 신고를 안 했어요. 폐업 신고 안 하면, 폐업 휴업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죠. 그런데 사실상 과태료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폐업 신고를 일부러 안 했어요. 너 괘씸한 것 같아. 그래서 식약처장이 괘씸하다라는 위반 행위의 동기를 보고 얘 괘씸하다. 그러면 50만 원의 절반 뭡니까? 25만 원이죠. 이거를 플러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5만 원까지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실수로 안 했어요. 그러면 25만 원, 50만 원의 절반, 25만 원. 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25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낼 수 있다. 과태료가 원래 그냥 과태료는 50만 원이 맞긴 하지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절반의 범위 내에서. 그러나 늘리는 경우에도요. 법으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동물 실험 같은 거 할 때 과태료 100만 원이거든요. 동물 실험한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였다. 100만 원의 과태료. 근데 100만 원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 근데 얘가 동물 실험을 한 수백 번 했어요. 그래서 얘는 죄질이 안 좋아. 그래서 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150만 원 아니면 뭐 120만 원, 130만 원 여튼 그 범위 내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과태료를 때렸어요. 안 된다는 거죠.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100만 원이니까 얘는 어쨌든 최대한 100만 원까지밖에 못 낸다. 따라서 틀린 설명은 5번입니다. 동물 실험을 실시했는데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불가능하죠?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12번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할 수 없다. 맞죠?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건 조제행위가 아니라 제조행위죠. 2번 판매 촉진을 위해 제조된 제품은 내용물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안 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되고 있는 완제품을 내용물로 삼았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니은에 들어갈 말은 고형 비유이며 자 볼게요.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된다. 이거 딱 튀어나와야 돼요. 주관식 주입니다. 화장 비누 괄호하고 고형 비누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고형 비누이며 이는 화장 비누를 뜻한다. 이것도 맞아요. 별표입니다.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하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 5번. 화장품의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조제에 사용할 수 없으나 미생물 방지를 위해서 보존제를 첨가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보존제 못 넣어요. 자, 13번. 다음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이다. 볼게요. 어디 보자.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화장품 제조업 서류네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 신청서와 함께 이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일단 추가적으로 정신질환자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약류의 중독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이니까 제조 공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의 명세서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서류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제3조를 직접 가져왔어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거 법 제3조의 3, 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은 이건 정신질환자가 아닌 거를 이제 하는 그런 진단서. 그리고 2항 보면 2조를 보시면 법 제3조의 제3의 3호에 해당되지 않은 이거는 마약류의 중독자예요. 마약류의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3. 시설의 명세서. 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2번입니다.
기역, 니은, 리을. 14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의 기재사항이다. 아이고, 기역에 해당하는, 기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기역은 책임 판매 관리자예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필증에 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 판매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네요. 책임 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이거 지난 시간에 계속 나왔죠? 플러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마찬가지. 2번. 책판 관리자 변경 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받습니다. 시정명령, 판매 업무 정지 7일, 판매 업무 정지 15일,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이런 식으로 처분받아요. 3번. 책판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책임 판매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경우에 판매 또는 해당 품목 업무 정지 1개월부터 시작해요. 이건 1차 위반 시 3개월이 아니라 1, 3, 6, 12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을 1개월로 바꿔주시고. 자, 4번. 기역은 책판 관리자는 품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했는데 품질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업무 역시도 총괄합니다. 5번. 책판 업자는 책판 관리자에게 교육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교육 훈련의 최종 책임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입니다. 자, 15번.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 볼게요. 아무래도 충전 하나만으로 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충전하는 거 1차 포장이죠. 1차 포장만 하는 제조업자였어요. 이 제조업자가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유형으로 변경했대요. 제조 유형을 변경한 거죠. 제조 유형을 변경했으니까 변경 신고를 해야 되겠죠? 변경 등록이겠네요. 제조업자니까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10월 15일로 갑시다. 제조 유형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오타났네요. 찾아야겠다. 그리고 10월 30일 오늘부로 대전광역시 무슨 구가 옆에 무슨 구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역시 제조 유형을 바꾸기를 잘했다. 이게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서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엔 90일 이내에만 이제 등록하면 됩니다. 자, 11월 3일 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해야지 하고 11월 3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법을 일단 어겼죠. 지금 제조 유형이 변경된 게 10월 1일인데 30일 이내니까 11월 1일 전까지는 했어야 됐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변경 등록을. 근데 지금 11월 3일이 되도록 지금 변경 등록 안 했어. 지금 행정처분 받겠죠. 자, 1번. 기역에 들어갈 서류는 시설 명세서이다. 지금 1차 포장만 하는 사람이 지금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유형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공장의 시설에 그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2번. 강종희 씨는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했는데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처분입니다. 제조 유형이 변경되었음에도 30일 안에 변경 등록을 안 한 경우에 제조 유형을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행정처분은 제조 업무 정지 1개월, 제조 업무 정지 2개월,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이렇게 갑니다.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1차 위반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금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자, 3번. 강종희 씨는 화장품 제조는 할 수 있지만 유통 판매는 불가능하다. 화장품 제조업자죠. 화장품 제조업자는 제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통 판매를 하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 등록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강종희 씨는 제조업 소재지가 대전이니까 대전식약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된다. 맞는 말. 자, 5번. 강종희 씨는 만약 강종희 씨가 다음 연도 1월 4일에 대전광역시의 자치구가 개편된 것에 대해서 변경 등록한다면 합법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디 보자. 행정구역이 개편된 게 10월 30일이었어요. 그럼 10월 30일로부터 90일 이내니까 3달이라고 칠게요. 11월 30, 12월 30, 1월 30이라고 치면 1월 29일인가? 여튼 이 기간 사이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1월 4일에 했대요. 괜찮죠?
자, 16번 문제는 그냥 제끼셔도 되고, 이런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틀리라고 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변경 등록 신청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약청장은 전자정부법입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자 그 민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자 민원 같은 걸로 우리의 그걸 보잖아요. 그 등기부 같은 거를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식약처장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이렇게 그런 전자정부에 의해서 이런 등기사항 증명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합법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전자정부법. 17번. 다음 중 김현수 씨가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이건 볼 필요도 없죠.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여기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하고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하고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 하고 한국의약품 수출협회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어요. 대한화장품협회는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대한화장품협회는 그게 있었죠. 그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 네,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에 포함이 되고요. 그 맛화조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그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교육기관에는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도 교육기관에도 포함됐었죠. 즉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기관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자, 18번. 다음 중 시행규칙 제8조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근거해서 옳은 설명은 책판 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뭐냐? 이건 꼭 보세요. 꼭 중요합니다.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 기준으로 일단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래서 대학을 안 나왔어도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하면 이 사람은 그냥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자, 2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런 특수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화장비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 3번 전문대학교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아니라요 1년입니다.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라면 그냥 제조 업무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2년 이상만 종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책판 관리자. 그럼 이 앞에 이건 필요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유전공학을 전공한 전문대학교 학생은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에요. 자, 4번. 전문대 건강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약학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화장품 제조나 품질 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책판 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했는데 이거 둘 다 해야 돼요. 땡땡 전문대학교 건강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건강간호학은 화장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호라는 말이 들어간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은 전문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을 하면 두 가지를 더 해야 돼요. 화장품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그리고 1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는 책판 관리자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약사도 책판 관리자 가능하고 의사도 책판 관리자 가능합니다. 19번 아까 전에 했던 설명이죠. 교육 실시 기관과 품질 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둘 다 가능한 기관은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20번 다음 중 A씨가 판단을 잘못 내린 사람을 화장품 시행규칙에 근거하여서 고르시오 했네요. 공무원이 A씨가 새로 임명돼서 화장품과 관련된 영업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하게 됐대요. 그래서 B 볼게요. 화장품 제조업자 B는 자신의 화장품 공장에서 화장품 만드는 게 돈벌이가 안 돼서 양초를 제조했다. 근데 A씨가 이거 보고 경고 조치를 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공간과 양초를 제작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오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면 법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시설을 이용해서 화장품 외에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오염의 여부가 있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받을 이유가 없죠. 왜냐면 지금
분리돼 있다며요. 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죠. 분리라는 말은 이거. 그래서 공간과 양초를 제작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서로 간에 오염 우려가 없으면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가 틀렸어요. 잘못 내렸네요. 자, CC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전부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처분받으면 등록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전부가 없는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제조 업무 정지 3개월, 그 다음은 6개월, 그 다음은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까지 내릴 수 있어요. 이건 잘했네요. CC는 잘했어요. 지금 BC는 못했고, 자, DC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40일 전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사표를 냈대요. 새로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을 했대요. 그런데 변경 신고를 안 했대요.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30일 변경이 되면 30일 이내에 그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를 지금 40일이 지나도록 안 했대요. 그러면 시정명령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1차는 시정명령 맞죠. 자, 마지막 2치는 과산화 화합물을 1% 함유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1년간 보존하였다. H는 참 잘했다고 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과산화 화합물 뿐만 아니라 효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이 5가지에 한해서 0.5% 이상 함유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안정성 시험 자료는 그 화장품의 사용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건 맞으니까 1번. 어긴 건 BC. 21번.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기능성, 이것도 21번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가볍게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대장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은, 이거는 뭐냐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나 변경 심사를 할 때 결과 통지서를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이 그 발급 평가서, 그 발급한 그 결과 통지서에 그 통지서를 발급한 다음에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뭘 기록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내용 다 맞습니다. 심사번호, 심사연월일, 변경심사연월일,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의 상호, 그리고 심사를 받은 그 소재지, 소재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업자인지도 있어야 되고, 제품명, 효능, 효과까지.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22번. 다음 기보영 씨의 사례를 보고 틀린 설명을 고른 것은, 지금 기보영 씨가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을 하려고 해요. 기보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외선 차단제를 지금 기보영 씨가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이 화장품은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심사를 받았대요. 이렇게 이미 제조업자가 이제 심사를 한 경우에 나머지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 부합을 하면 그 기능성 화장품을 또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서만 그냥 제출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이것들이 같은 품목은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뭐냐면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나 규격 및 함량이 같거나, 효능 효과가 같거나,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같거나, 용법 용량이 같거나, 제형이 같다. 이 모든 게 다 같아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같고 화장품 제조업자도 같다면,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자가 지금 이미 심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이제 심사를 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심사가 아니라 보고만 해도 된다. 근데 이제 기준 및 시험 방법의 중에서 이제 pH가 산도죠. 그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제외해요. 그러니까 산성도는 갖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이 제형이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만 아니었으면 자외선 차단제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성 화장품들은 그 로션제하고 액제하고 크림제, 로션제, 액제, 크림제를 다 같은 제형으로 봐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래서 제형은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로션제, 액제, 크림제를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로션 자외선 차단제,
액체로 된 자외선 차단제, 크림으로 된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의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제인 경우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로션, 액제, 크림제를 다 같은 제형으로 본다. 넘어갈게요. 1번. 기부영 씨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설명이죠. 기능성 화장품 그 보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한테 보고합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산성도에 대한 기준은 제외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 전에 말했죠. 산도는 제외합니다. 산도는 안 같아도 돼요. 3번 기부영 씨가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각각 다른 제형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는 다르게 봅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었다. 그러면 같은 걸로 봐요. 4번 위의 경우 자외선 차단 지수의 측정값이 PHF 왜 여기 짝대기가 있니? pH 30에서 pHF 50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를 본다 했는데 이거 뭐냐면 SPF 지수는 그 자외선 차단 지수는 마이너스 20% 범위까지는 같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SPF 50이라고 나와 있죠. SPF 50의 20%가 몇입니까? 10이죠. 그래서 50에서 10을 빼세요. 그러면 40이죠. 그래서 40에서 50. SPF 40에서 50까지의 범위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효능 효과로 봅니다. 30이 아니라 40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0% 범위거든요. 5번 기부영 씨는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제외의 품목 보고서를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1번하고 똑같은 얘기. 자, 23번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해야 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실태조사를 해야 돼요.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얘네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 실태조사를 뭘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그 화장품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작성하고 잘 하고 있는지. 영유아하고 어린이 사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세 가지를 보관을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사용 후에 이상 사례와 이제 현황 및 조치 결과 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해서 표시, 광고의 현황 및 추세도 알아야 되고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유통 현황 및 추세도 알아야 되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소비자의 선호도 및 사용 실태는 그 조사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에서 하겠죠. 그 회사에서 이제 소비자가 뭘 선호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잘 팔아먹으려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선호도하고 사용 실태는. 자, 24번 다음은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이다. 틀린 설명은 했는데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품질관리 기준도 맞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그리고 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 기록서, 품질관리 기록서 이 네 가지를 작성 보관해야 돼요. 제조업자가. 그리고 이 중에서 제품표준서하고 품질관리 기록서는 또 어디야?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또 송부를 해야죠.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그 제품 표준서하고 품질관리 기록서 같은 걸 모아서 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이었습니다. 보면 기억은 방금 밑줄 친 부분은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라고 하죠. CGMP 4대 기준서이기도 하다. 틀렸어요. CGMP 4대 기준서 뭐였습니까? 제조관리 기준서 있었고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있었죠.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서하고 제품 표준서예요. 여기서 지금 공통된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제조관리 기준서랑 제품 표준서. 그쵸. 제조관리 기록서는 뭐냐면 제조관리 기준서를 바탕으로 기준서는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조관리 기록서는 뭐냐면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음 체크 이렇게 했음 체크 이거 실제로 한 거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품질관리 기록서는 뭐냐면 품질관리 기준서를 바탕으로 방금 체크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느낌? 예, 그래서 품질관리 기록서는 품질관리 기준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여튼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5번만 해설할게요. 기억 중에서, 이 위에 서류 중에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뭐, 제품 표준서나 품질 관리 기록서 같은 거 보내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중에
화장품 제조업자의 영업 비밀이 있었어요. 이 서류에 그런 영업 비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그리고 이건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우리 기밀이다. 우리의 제조업의 기밀이다라는 걸 사전에 협의를 했다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 서류를 책임 판매업자한테 이렇게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품질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내야 되겠지만 그 보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뭐 이런 경우 말고도 또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장품 제조업자랑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랑 같아요. 이 둘이 같으면 서류를 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같은 사람이 제조업자이기도 하고 책임 판매업자이기도 한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서류를 주나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25번. 다음은 화장품의 생산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 1월이 아니라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나 그 화장품 의약 아니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였죠. 막 그런 데에다가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런 곳을 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맞고요. 2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보고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설립된 화장품업 단체에는 약사법에 따라 조직된 약업 단체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막 이런 협회는 뭐 약업단체일 수도 있죠. 이런 약업단체도 포함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자, 3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해야 돼. 별표 전까지 보고해야 되고, 변경된 경우에도 유통 판매 전에 보고해야 된다. 맞는 설명. 그리고 5번도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죠.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판매업자, 책임 판매업자는 수입 실적 및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실시 기간에 대한 설명이래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대표적인 그런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는 설명. 2번 교육 실시 기간은 따라서 1번이네요. 답은 2번 교육 실시 기간은 매년 교육의 대상, 내용 및 시간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때 전년도 12월 30일까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거 12월이 아니라 1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교육 실시 기관이에요. 이게 매년 이제 교육의 대상하고 교육 내용, 교육 시간 이런 교육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육 계획을 만약에 2020년에 교육을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교육 시행 연도의 전년도 2019년 11월 30일, 12월 30일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육 내용을. 자, 3번. 교육기간은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가 아니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합니다. 4번. 교육의 실시기관은 화장품과 관련한 기관, 단체 및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 중 총리령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가 아니라 식약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죠. 지정하여 고시라는 말이 있으면 제가 식약처라고 했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5번. 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 실시기관, 교육 대상자 명부, 교육 내용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2년간 보관합니다. 2년간 홍길동 씨가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홍길동 씨가 교육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2년간 보관을 합니다. 답은 1번. 자, 27번. 틀린 것은 했어요. 지금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했는데, 지금 송민주 씨가 자신이 판매하는 화장품 50g에 의도치 않게 납이 3000 마이크로그램이 지금 3000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램당 3000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11월 1일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지금 어긋나죠. 그래서 이제 민주시가 회수 대상 화장품으로 판단을 해서 즉시 판매 중지를 하고 11월 3일 날 회수 계획서를 제출을 했대요. 11월 1일에 알게 됐으니까 그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화장품 회수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다양한 서류들과 함께 보면 기억에서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인 11월 3일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한 민주씨 행동은 옳다. 옳은 말, 니은. 회수 계획서의 회수 기간은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기재하였다. 근데 지금 납 같은 거 지금 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지금 어긋나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난다라는 것은 위의 화장품 등급 나등급이죠. 나등급과 다등급은 회수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수가 되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15일 이내라고 적은 회수 기간을 30일 이내로 변경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변경 작성하여서 이제 제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에요. 왜냐면 나와 다등급이기 때문에. 가등급은 15일입니다. 자, 보시면 디귿. 민주씨는 자신의 화장품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에게 방문, 우편, 전화, 전자우편 뭘 통해서 지금 회수 계획을 통보하였다. 통보죠. 나 이거 위해 화장품이래. 그래서 통보해야 돼. 라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회수 계획을 통보받은 소매상들은 회수 대상 화장품을 민주씨에게 반품했대요. 그리고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서 민주씨한테 줬대요. 디귿에서 민주씨가 회수 계획을 통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022년 11월 14일까지 보관해야 된다. 이거 회수랑 관련된 건 연도가 나오면 보통 다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수 계획을 만약에 민주씨가 통보를 했어요. 소매상단한테 이거 회수해야 된대요 라고 통보를 하면 그 통보한 것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 통보한 그 시점으로부터 보면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 14일까지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리을에서 볼게요. 폐기 신청서와 회수계획서 사본, 회수 확인서 사본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제출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참관하에 폐기를 했다. 리을에서 민주씨는 폐기 확인서를 작성해서 2년간 보관해야 된다. 그 연도가 회수랑 폐기의 연도는 다 2년입니다. 2년간 보관해야 되는 거 맞고요. 5번 미음에서 민주씨는 회수 종료 신고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누락했지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회수 종료 통보 방식은 적절하다. 지금 회수를 다 하고 민주씨한테 2020년 11월 15일 날 전화로 통보를 했대요. 그런데 이거 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수 계획 해가지고 이제 전체 이게 다 회수 종료 신고를 하면 그 통보는 잘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회수가 적절한 것에 대한 그런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류로 해야 됩니다.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회수 종료 통보 방식은 부적절하죠.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자, 28번. 다음 중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영민씨가 회수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 적절한 것은 회수 계획서랑 같이 제출해야 되는 거 뭐 있었어요? 제조기록서나 수입기록서 같은 거, 그리고 판매량이나 판매 일자 같은 게 이제 기록된 거, 그거나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조기록서 아니야 수입기록서, 판매량의 기록, 회수 사유를 적은 서류 있었죠. 가격 필요 없고요. 회수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회수 확인서는 말했죠. 회수 계획서 이미 다 제출하고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소매상들한테 통보한 다음에 이제 소매상들이 미안해 아니 소매상들이 이제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화장품 다 보내줄게 대신에 이제 그 회수 확인서 적어줄게 해가지고 화장품 납품받았던 화장품 5개를 다시 이게 위에 화장품이래요. 이거를 다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 이것을 다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보냅니다. 이게 이제 회수 확인서죠. 이 시점에서는 지금 회수 확인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9번. 다음 중 기억 단계에 들어갈 그것은 이거 그 모의고사 1회에 똑같은 문제 있었죠. 그건 여기를 기억으로 뚫어놨던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위의 평가의 과정 다 외우세요. 노출평가, 위에도 결정입니다. 노출평가 그때 뭐라고 했었죠? 그 위의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위험성 확인은 뭐였어요? 위험성 확인은 그 위의 요소가 인체 내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얘가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런 거였고, 위험성 결정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체에 독성이 있대요 이렇게 판별을 내면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 위험성 결정이었고, 노출 평가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는지 실제로, 이런 거고, 위에도 결정은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국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납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안 좋더라 뭐 이런 위에도 결정 있는 거예요. 30번. 다음은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대한 설명이다.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이래요. 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골라라. 1번 보시면 쭉 내려와 보세요.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4개, 과징금도 있었고, 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그거하고 민감정보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영업의 세부 종류 있었죠. 이 4가지가 아니죠 지금 이 안전기준은. 그래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겠어요? 나머진 다 총리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러한 사항은 이것으로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었겠죠. 고시하는 거는 행정관청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총리령입니다. 2번 지정을 사용 기준은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했는데, 지금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이겠죠. 안전성. 안정성이 아니라 안전성입니다. 자, 3번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기준이냐면요,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용 금지 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페녹시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이므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고, 그 보존제는 1%를 초과하여서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연구소나 막 이런 곳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페녹시에탄올 1%는 너무 과하다. 이 기준이 너무 세다. 페녹시에탄올을 2%까지 해달라 하면서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막 꾸려가지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기준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지정 고시된 원료, 아까 전에 말했죠. 사용 금지나 아니면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그런 원료들, 그런 것에 대한 사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용 기준을 또 검토를 하겠죠.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정기적인 검토는 5년에 한 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4번 화장품 제조업자, 책판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또는 연구기관은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거나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할 수 없어요. 법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맞아요. 제조업자, 책판업자랑 연구기관 연구기관이라는 건 연구소나 대학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거 가능합니다. 근데 맛화 판매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 기준을 지정 고시하기를 요청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분이 있었어요. 이 성분도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보건 그런 건강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상 뭐 이런 원료는 좀 제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과학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불충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약처장이 이제 그걸 이제 불충분한 경우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허접하다, 이 서류가, 해가지고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보완을 요청해서 서류를 다시 줬겠죠.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 신청인은 보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완하세요 한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60일이 너무 짧다 그러면 보완 제출 기간 연장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0번의 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옳습니다. 나머진 다 틀렸어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